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살롱 채널의 사연을 항상 즐겁게 듣고 있는 사연살롱의 애청자입니다. 사실 사연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자기 이야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외향적인 분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세상 참 오래 보고 살 일이라는 게 이 글을 쓰면서도 또 한 번 실감이 납니다. 그간 어디에서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긴 글을 써본 적도 처음이라 며칠을 하려하며 고치고 또 고쳤었네요. 부족한 글이지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의 얘기부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3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 만났던 건 갓 20살을 지났을 때였어요. 고작 1살 차이였지만 당시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대학생이 된 선배였기에 굉장히 어른스럽게 느껴졌죠. 학교 선배는 아니고 같은 교회에 다니던 소위 말해 교회 오빠였던 남편은 항상 기타를 치며 찬양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도 남편도 가족들 모두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로 다 아는 사이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애초에 그 지역에 잠시만 살 계획이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부모님은 시골로 귀농하시고 저는 서울에 자취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의 연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몇 번의 이직도 하고 몇 번의 이사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제가 딱 30이 됐을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옛날 교회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꽤 큰 건물을 가진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도 그 근처에 있는 납품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어느 날 퇴근 후 회사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책을 보는데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우연히 만나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날 마침 둘 다 저녁 식사 전이었기에 저희는 식사까지 하며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했고 번호까지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인연이라는 건 다 때가 있고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는 걸 확신했죠. 약 2년간의 연애 기간 끝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세상에 두 분도 얼굴 너무 좋아지셨네. 내가 우리 애경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동우를 데리고 올 줄은.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래도 옛날에 동우 볼 때마다 사이 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소식 듣고 엄청 좋아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동 여자도 안 만나는 것 같길래 저놈 저거 결혼은 하려나 싶었는데 애경이같이 예쁘고 참한 며느리를 데려오다뇨. 제 아들이 확실히 절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은 있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신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셨고 덕분에 저희 부부는 결혼식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갔어요. 축복 속에 올린 결혼식이었기에
다른 집안처럼 고부 갈등이나 그런 것도 거의 없었죠. 결혼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도 했는데 신혼기간 내내 저희 부부는 온전히 둘만의 신혼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금슬이 좋고 삶이 바쁘셔서 애초에 저희한테 크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시부모님은 고급 한정식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귀농하셔서 여유 있게 살고 계셨으니까요. 이렇게 순탄하기만 하던 제 인생에 폭우 같은 날들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해는 저희 엄마의 60번째 생신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그 해의 환갑을 맞이하셨죠. 두 분은 동갑이셨거든요. 게다가 두 분의 생신 날짜도 3주 차이로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두 분의 환갑을 맞이해서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먼저 친정에서 한 번, 시댁에서 한 번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양가 부모님께 별다른 선물 대신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던 거죠. 물론 당시 저희 부부도 신혼 초기였기에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내 여행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죠. 또 저희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니 말이 안 통하는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이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대신 좀 더 고급 숙소와 투어를 예약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여행은 친정 부모님만 가는 게 좋겠다며 완곡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정말 고맙지만 마음만 받으마. 사돈네외랑 같이 여행 가면 우리도 너무 재밌긴 하겠다만 지금은 가게 일이 워낙 바빠서 같이 가기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꾸나. 요즘 식당 일이 많이 바쁘세요. 여행 가는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단기 알바를 구해드려 볼게요. 아니야. 이번에 우리 식당에서 오래 일한 분이 관두시면서 바빠진 거라서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서 그래. 동호 넌 알겠지만 정혜 이모가 이번에 관두시기로 했어. 지난달에도 직원이 2명이나 관뒀었는데 우리까지 빠지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정혜 이모가요? 그럼 식당 일 봐줄 만한 분이 없긴 하네요. 그럼 날짜를 옮기는 건 어떠세요? 가을쯤으로 다시 날을 잡아볼까요? 이 시즌이 딱 더워지기 전이라 잡은 건데 아예 여름 끝나고 가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괜찮단다.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우리가 정말 바빠서 그러는 거고 다음에 사돈내외랑은 일정 안정됐을 때 따로 만나보마. 우리 생각 다 해서 준비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걸 잘못했네요.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여행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한 건데 옆에서 제가 미리 엄마나 아빠께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좀 체크할 걸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는 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시부모님은 오래 일하시던 주방 이모님과 직원들이 간둔 것도 있지만 주변 지역에 배달도 시작하시면서 일이 늘어나 정신이 없는 시기셨더라고요. 미리 소통을 하지 못했던 저희 잘못이었죠. 결국 저희는 시아버지 생신 선물은 따로 해드렸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만 여행을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만 가는 여행이라면 국내 여행으로 가도 충분하시다던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국내로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일반 자유여행으로 보내드리려고 숙소와 투어 택시 등 필요한 건 저희가 미리 다 예약하고 결제를 마친 상태였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떠나는 날 아침까지 배웅을 해드렸는데 그게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의 태풍이 일기예보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여행 중이시던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엄청난 양의 강수량이었죠.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니 당연히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도로는 전부 물에 잠겨버렸고, 서울에 비해 인프라도 한참 열악한 편이었던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일찍이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님이 걱정되어 얼른 숙소에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연락을 했었던 참이었죠. 그럼에도 순식간에 불어난 빗물에 저희 부모님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셨고 사고를 당하고 마신 겁니다. 오후 늦게 연락을 받은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차장님의 배려로 겨우 정신을 되찾고 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해 부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아이처럼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내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 오는 지역으로 여행 보내줘서 너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와 거의 동시에 출발해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오열하고 있는 절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다가와서 절 달래주었어요. 여보, 진정해. 당신 잘못 아니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당신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실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차라리 돈 좀 더 써서 해외로 보내드렸다면, 내가 차라리 여름 다 지나고 보내드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가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계획해서 보내드린 건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당신은 당신 부모님을 그렇게 몰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자책 그만해. 당신 잘못 아니야. 남편이 계속 저를 위로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을 하니 부모님 시신을 인계받고 서울로 올라와 장례를 치르기까지 남편이 거의 모든 행정 처리를 대신 처리해 줄 수밖에 없었죠. 시부모님도 소식을 듣자마자 식당 일을 뒤로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는 절 가슴으로 안고 달래주셨고 두 분 다 눈물을 많이 보이시며 슬퍼하셨죠. 아예 며칠 식당 문을 닫으시면서까지 절 돌봐주셨어요. 가족들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전 그때 정말 힘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처음 효도 여행을 계획해서 보내드린 게 화근이 되어 이런 결말을 가져왔다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좀처럼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부모님을 낙골당에 모신 뒤 저희 부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같이 있어주겠다 하시는 시부모님을 간신히 안심시키고 댁에 바래다 드린 후였죠. 피죽도 못 먹은 듯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부모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더군요. 수해 복구 작업 중인데 부모님 캐리어가 숙소 뒤편 마을에서 발견돼 그쪽에서 보관 중이니 찾으러 가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고 그 다음 날 남편과 같이 다시 그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떠내려간 캐리어는 엄마가 갖고 계시던 작은 캐리어였는데 다행히 크게 중요한 물건은 없었죠. 그렇지만 흙탕물에 얼마나 뒹굴었는지
잔뜩 해지고 흙이 묻은 캐리어를 보고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 캐리어를 받을 당시엔 사실 눈물이 쏟아질 만큼 슬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했기 때문이에요. 캐리어를 찾으러 간 곳은 근처 중학교 체육관이었는데 그 체육관 내부는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거든요. 제가 부모님 여행을 계획하고 보내드릴 때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 판자촌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번화한 곳만 굉장히 인프라가 깔끔하게 잘 조성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전 70년대 판자촌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피해는 정말 처참할 정도였어요. 잔뜩 망가져 있는 캐리어보다도 차가운 바닥에 담요나 얇은 이불만 깔고 있는 어르신들이 더 눈에 들어올 정도였죠. 다치신 분들도 있고 급한 대로 응급처치만 받으신 듯한 분들도 많았어요. 집에 있던 통장이며 살림살이가 다 사라졌다고 우는 분도 계셨고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해 보이시는 어른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근처에 있는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더군요. 여기 담요 좀 줘요 아가씨. 할머니가 계속 담요를 찾으시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시는 데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워낙 바쁘니 할머니 말을 전혀 듣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다가가 상황을 여쭤봤죠. 할머니, 담요요? 담요 필요하세요? 여기 너무 찬기가 돌아서 그래. 바닥에 깔만한 거 아무거나 좀 줘요. 아, 바닥에요? 잠시만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에게 달려가 바닥에 깔고 누울 만한 이불을 얻어와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역시 제가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힘을 쓰는 일이면 얼른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둘 다 그 순간엔 친정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일을 돕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몸을 바쁘게 움직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어느새 날이 저물어버렸죠. 저녁 식사로는 간단하게 허기만 달랠 정도의 음식이 배분됐어요. 일하시던 분들도 그때만큼은 잠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한숨을 돌리며 쉬고 계셨죠. 저희 부부도 일단 아무 바닥에나 앉아서 빵을 먹고 쉬고 있었는데요. 미처 빵을 다 먹기도 전에 갑자기 남편 뒤편에 있던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남편의 팔 쪽을 다급하게 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저희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좀 전에 잠깐 눈 붙이신다고 누웠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깨워보려고 하니까 지금 깨어나지도 못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 남편은 2번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할아버지를 들쳐업었어요. 저 역시 곧바로 저희 차로 달려가 시동을 켰고 할아버지와 중학생 손자를 태우고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죠. 제 생에 그렇게 빠르게 운전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네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학생 손주가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할아버지를 살핀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데려와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이의 안색이 할아버지만큼 창백해져 가는 걸 보고 저는 얼음장 같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며칠 전에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아이만큼 간절하게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시길 바랐죠.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요? 천만 다행으로 할아버지는 고비를 넘기셨고 곧바로 의식을 되찾지는 못하셨지만 의사로부터 이젠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싫으실 뻔했네요. 두 분은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일손을 돕다가 이 아이가 가족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그래, 큰 고비는 넘겼으니 마음 놓고 있어도 돼. 다만 이번에 태어나면 이후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겠어. 네가 할아버지 잘 모셔야 한다. 네, 그럴게요. 의사 선생님의 당부에 대답하는 아이의 목소리엔 묘하게 힘이 없었어요. 느낌을 눈치채지 못하신 의사 선생님은 어쨌든 참 다행이라며 한 번 더 저희 세 사람을 안심시키고 자리를 옮기셨죠. 의사 선생님이 가시자 아이는 저희에게 진료비를 수납하는 곳이 어딘지를 물어봤어요. 저희는 저희가 이미 다 결제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 주었죠.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한테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몇 차례나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시간이 걸려도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괜찮아.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할아버지 저렇게 편찮으신데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그래야 보답하는 거야. 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두 분 연락처라도 주세요. 저희가 작게라도 반의 반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이후에 할아버지 계속 모시고 병원 올 수 있겠어? 집이 많이 망가진 상태니? 저희의 질문에 아이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집도 한창 물난리가 나면서 살림살이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모든 살림이 싹 쓸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저희는 그 사정을 알고 아이에게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 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이후로 아이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도울 만한 일이 있다면 능력이 되는 대로 도움을 주었죠. 얼마 뒤 할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시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엔 할아버지 병원비도 대드리고 중학생인 손주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돈도 조금 갖다 주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자주 내려가 두 사람을 돌보니 한 번은 할아버지랑 아이가 저희 올 때에 맞춰 바카스 10개 정도가 들어있는 작은 박스를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두 사람 형편에서는 끼니 하나를 포기하고 모은 돈이나 다름없었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줄 건 없고 어떻게 이거라도 좀 받아줬으면 합니다. 우리 지훈이도 나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이런 거 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히 받을게요. 이번 한 번만 받고 다음엔 주셔도 절대 안 받을 거니까 이런 거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르신. 그래도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중요하지. 이만큼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거 자주 마련할 형편은 못 되어도 손주도 보는 앞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럼 딱 2병만 준비해 주세요. 저희 둘이서 한 병씩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집 손주가 중학생의 나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성이 바르고 성실할까 감탄만 했었는데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았네요. 올바른 성정을 가진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아이가 그렇게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두 사람과의 인연 덕분에 어느새 저는 부모님을 보낸 뒤 남았던 슬픔이 모두 사라지고 그저 좋은 마음만 남게 되었어요. 심지어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할아버지를 본받아 저렇게 심성이 바른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저 가까운 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당연히 도와드린 것인데 부모님께 느끼고 있던 죄책감도 사라지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남겨진 절 위에서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인연인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만난 게 오히려 제가 사는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귀한 인연이었지만 저희는 그 이후로 혹시 두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주 내려가진 않았어요. 대신 이따금씩 소정의 돈을 계좌로 붙여주었고 저희도 저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로 했죠.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다시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니 시부모님도 참 기뻐하셨고요. 저희 부부는 다시 전처럼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 계획도 세우게 되었죠. 한 명만 낳으면 아이가 혹시나 외롭게 클까봐 일단 2명을 낳고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계획한 대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저희 부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젊을 때는 결혼한 선배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막상 제 이야기가 되니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더군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저 깊은 지하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당신 너무 개념치 마. 요즘은 실험관으로 아이를 가지기도 하고 방법은 많대. 아까 너무 의외인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당황해하는 것도 아무것도 못 물어봤지만 요즘 우리 나이엔 이런 경우가 꽤 많대. 다음에 가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자. 라며 절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의 노력에 저도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겨우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되찾았는데 다시 울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부모님도 소식을 알게 되셨고 두 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절 위로해 주셨죠. 두 분은 아이가 없으면 몸만 편하다며 절대적으로 절 지지해 주셨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 안은 골아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절 걱정하는 남편에게 저는 최대한 전보다 더 열심히 살림도 하고 시부모님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이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꿈에서도 우려하던 일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던 저희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였죠. 원래도 남편은 업무상 출장이 잦았고 해외 출장도 1년에 5, 6번은 다녔던 사람이지만 한 달에 2번 이상 출장을 간 적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출장에 매일 같은 야근에
가끔씩 굳이 친구나 동료의 집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수상한 행동이었죠. 설령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남편이 저에게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남편이 대놓고 가정을 등한시해도 불임에 우울증까지 달고 있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온전히 남편의 편에 서신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자주 연락을 하고 식당에도 자주 놀러 오라시던 시부모님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식당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명절도 가족 모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다들 말로는 전처럼 절 걱정하고 챙기면서도 물리적으로 계속 절 밀어내니 제 속앓이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죠. 그런 상태로 1년이 넘는 기간이 흘렀는데요. 그해 저희 부부는 7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 본 지 너무나 오래됐던 저는 기념일 핑계 삼아 큰 마음을 먹고 남편한테 전화해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꺼냈는데요. 당신 다음 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기억하지? 계속 출장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우리 결혼기념일도 까먹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날은 집에 들어올 거야? 아, 그러네. 근데 어쩌지? 나 다음 주엔 정말로 일본 출장이 잡혀 있어서 말이야. 대신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챙길게. 이번 결혼기념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혹시 다른 여자 생겼어? 그런 거야?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래. 미안해.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이번 출장 다녀오면 다 설명할게. 그동안 내가 경황이 없고 바빠서 신경 못 써준 거 미안해. 이번 출장은 정말이야. 남편은 자기 말을 믿어달라며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속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한 전 의심과 서운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해외 출장을 떠났죠. 이번 출장은 무려 15일짜리라고 하더군요.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폭발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신경 뚝 끊고 혼자서라도 의연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문제로 남편과 의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엔 따르릉 하면서 통화 연결음은 들렸는데 나중엔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멘트가 나오더군요. 그 멘트를 듣는데 전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저한테 관심이 없어도 전화기를 며칠 동안 꺼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출장 중에 말이에요. 3일 넘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멘트를 듣고 걱정이 된 저는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내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혹시 같이 간 사람의 연락이라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회사에 찾아간 저는 상상도 못한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동욱 과장 아내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해외 출장 갔다던데 며칠째 연락이 안 되어서요. 네? 김동욱 과장이요? 김 과장 퇴사한 지 1년도 넘었을 텐데요. 뭐라고요? 퇴사를 했다고요? 네, 작년에.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회사를 뛰쳐나와 펑펑 울었어요. 1년 전이면 제가 딱 불임 판정을 받았던 시기인데 남편은 그때 일을 관두고 저한테는 야근이니 출장이니 하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그때는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시부모님은 이 일을 다 알고 있을 거란 거였어요. 그러니 남편과 같이 저에게서 멀어졌을 거니까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시부모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가서 자초지종을 들을 생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댁 식당 앞에 내렸는데 희한하게 불이 전부 꺼져 있더군요. 보통 오전 11시에 오픈을 하기에 그 전부터 안이 분주해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문을 밀어보니 문은 또 열려 있고요. 들어가 보니 주방 안쪽 불만 켜져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시어머니는 없고 시아버지랑 누군가 같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몇 년 동안 도와주고 있던 그 아이 지훈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두 사람도 저도 서로 깜짝 놀랐는데요. 얘 애경아,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지훈이니? 세상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님이야말로 불도 다 꺼놓고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장사 안 하세요? 눈물 콧물 범벅을 한 채가 벙찐 표정으로 물어보자 지훈이가 머리를 감싸며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거봐요.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한다니까요. 아저씨가 연락이 안 되는데 아줌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할아버지라도 연락을 드렸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전 본능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온 건데 혹시 지훈이 너 우리 남편 어디 있는 줄 아니? 그 애경아, 그게 아마 동우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구나. 그걸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서로 말이 자꾸 꼬이자 지훈이가 결심한 듯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줌마, 아저씨 병원에 있어요. 아저씨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요. 수술도 다 잘 끝났고 회복만 잘하면 된대요. 어안이 벙벙해진 저를 시아버지와 지훈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해 주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남편은 한 해 전 제가 불임 판정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신부전증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지만 당시 제가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게 되니 저에겐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부모님께만 이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병이 빠르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식단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영업직이었던 남편은 거래처를 만나는 일도 자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차라리 회사를 관두고 당분간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이직을 알아보기로 한 거였고요.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계속 안 좋아지니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타이밍만 자꾸 놓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군대 일로 아저씨께 좀 조언을 구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하게 됐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저씨가 병원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여쭤보니까 병원을 다녀오는 길인데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희한하죠. 원래 제가 아저씨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진 않는데 왠지 아저씨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저씨도 남한테 자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 타이밍에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또 신기하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뭔가 운명 같았어요. 지훈이의 설명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남편과 별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제가 그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다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무려 장기 이식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병원에 도착해서 실제로 병실 침대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나면서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피곤하고 예민해 보이기만 했던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도 수척해 보였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지훈이가 수술 당일날 잃어버린 남편의 핸드폰을 찾으러 식당에 간 줄로 알고만 있다가 엉망인 몰골에 제가 나타나니 깜짝 놀랐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나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어머, 애경아, 여기 네가 어떻게 두 사람 식당에 다녀온다며? 식당만 다녀온 거야. 식당 전부 샅샅이 뒤져도 동호 핸드폰은 없던데. 주방에 잠깐 들어갔었다 그래서 주방도 다 뒤져봤는데 없어. 근데 갑자기 애경이가 들어오더라고. 동호랑 연락이 안 된다고. 아휴, 저 애경아, 미안해. 우리가 널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여보, 미안해. 나는 그냥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가 걱정이 돼서 그만. 나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오해하게 만들어도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우울해도 당신 병간호도 못 해줄 줄 알았냐고. 당신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하던 게 떠오르면서 저도 순간 울컥해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정말 엉엉 울자 남편도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모르면서 제 등을 토닥이고 위로해 주셨고요. 그날 저희 남편에게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해도 5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 쌓였던 오해를 다 풀고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었어요. 남편과 지훈이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아주 좋았고 병원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잘 관리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엔 식단도 생활 습관도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해서 저희 부부는 한동안 다른 것보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만 집중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 지훈이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남편이 정말 위독해졌을 수 있었다는데 뒤늦게 이 내용을 알게 된 전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훈이가 저희에겐 엄청난 귀인이었던 거죠.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만큼 기증자도 힘든 수술이라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하며 몸에 좋을 만한 건 계속 보내주었답니다. 지훈이가 아이가 참 바르고 착한 게 본인이 되려. 아이 아줌마,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시고 저도 지금까지 키워내신 은인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너무 고마워 마세요. 전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기쁜걸요. 라며 저희한테 또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그런 지훈이를 보며 저는 지훈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마치 운명인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어쩌면 누군가가 아님 하늘에 먼저 올라가 계신 저희 아빠와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연결해준 선물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인생을 위태로울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로가 서로의 기적이 되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질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지훈이는 저희 가족들에게 마치
친아들, 친손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지훈이는 몸을 충분히 회복한 후 군대를 가게 되었고, 다행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하마터면 혼자 남겨질 뻔한 할아버지를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참, 남편의 핸드폰은 남편이 태어나는 날 시아버지 차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어요. 뒷좌석 발밑에 하필이면 발시트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시아버지 차를 타고 내리면서 발시트가 삐뚤어진 게 천만 다행이었죠. 그 덕에 겨우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고 전원까지 꺼져버렸다니, 모든 소동이 다 끝난 후에 보니 그것도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때때로 너무 벅찬 감정이 들어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지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원래부터 영어를 상당히 잘해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집 바로 근처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정신없이 바쁘지 않고 하루하루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서 참 좋네요. 이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착하지도 않고 매일의 건강과 행복을 즐기는 법을 완전히 터득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그런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요. 살다 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고 밥 한 끼, 차 한 잔에서 행복을 찾고 휴식을 누리며 버티면 언젠간 행복해지는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